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죽었다는 소식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생명의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법칙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마오쩌둥도 이 불가피한 법칙은 피할 수가 없었죠. 마오쩌둥이 죽은 후 9일 후인 9월 18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추도 대회가 거행됐고 약 100만 인파가 모입니다. 중국 전국의 각 단위, 학교, 거주민위원회 단위로 마오의 영정을 설치한 방이 마련되었고 미국 뉴욕의 UN 빌딩에도 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례의 이면에 숨은 실제 관심은 이제 누가 중공의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라는 데 집중돼 있었죠. 당시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은 혁명 1세대 원로 간부파와 문화혁명파가 대립하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간부파에는 예제닝, 리센옌, 류보청 같은 군부 원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문화혁명파에는 왕홍원과 장춘차오가 정치국 상임위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선전 공작 활동은 야오원위안 그리고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의 세력과 영향력도 막강했죠. 그리고 마오쩌둥에 의해 후계자로 간택되어서 중앙 제1부석직에 있었던 화고펑 그리고 마오쩌둥의 비서실장이자 중앙판공청 주임이었던 왕동싱 등은 원로 간부파도 아니고 문화혁명파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76년 10월 1일에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 주기를 맡고 있던 예제닝이 리센옌을 통해서 화고펑과 왕동싱에게 4인방을 시급히 제압해야 한다는 제안을 전달합니다. 화고펑과 왕동싱도 이에 동의하고 특히 왕동싱은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하니까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상황이 4인방의 일원인 야오원 위안이 문화 분야와 함께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통상적으로 당내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회의 장소에서 이들 4인방을 체포한다면 이들이 자신들이 장악 통제하고 있는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선전 공세를 펼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자칫 잘못하면 내전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4인방을 각각 무력으로 제압하고 격리 심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결정이 된 후에 왕동싱이 중앙판공청 부주임인 짱야오추와 베이징 군구 8341 부대 우리로 치면은 수도경비사령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대 정치위원 우젠화를 불러서 4인방 제압을 위한 행동방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장춘차오와 야오원 위안이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의 출판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안건을 마오쩌둥 선집 출판에 관한 연구라고 통보하면 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러 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장춘차오나 왕홍원 모두 당 중앙의 규정과 관례상 마오쩌둥의 모든 원고와 문건은 중란하이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마오쩌둥 선집의 출판에 관한 회의나 연구는 통상적으로 중란하이 화이런당에서 개최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마오쩌둥 기념관 건립에 관한 문제 연구를 안건으로 하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필히 참석해야 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이들의 의심을 유발하지 않고 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 화일원당에서 왕홍원과 장춘차오를 제압하면 그 다음에 장친과 야오원 위안을 처리하는 건 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0월 3일에 행동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화고펑은 장칭 등 상대방이 선수칠 가능성에 대비해서 행동 시간을 보다 더 앞당기자고 지시를 합니다. 왕동싱도 이에 동의를 하고 빨리 행동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에 화고펑, 예제닝, 왕동싱이 행동 계획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고 원래 10월 10일에 실시 예정이던 행동 시간을 10월 6일로 앞당깁니다. 이렇게 행동 시간을 4일이나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사후에 화고펑이 회고한 내용을 보면은 만일 주석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 4인방 무리가 그토록 심하게 설쳐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까지 서두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4인방은 너무도 흉폭하게 설쳐됐다. 정치국조차도 안중에 없었고 공공연하게 권력 탈취와 별개의 중앙을 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냈고 우리가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그들 4인방은 10월 10일에 정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홍원은 인물사진이 첨부된 살생부까지 작성해 놓았고 상하이에서는 민병들에게 총과 대포를 지급했고 거사 성공 후 축하 행사를 하기 위한 대량의 홍색 천과 홍색 모조지 등도 지급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태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특수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행동 개시일인 10월 6일 오후 3시에 중공중앙판공청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당일 중란아이 화일원당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전달합니다. 회의 안건은 마오쩌둥 선집 제5권 출판 문제 연구와 마오 주석 기념당의 위치 선정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왕동싱은 4개 행동 소조를 조직하고 대원들에게 첫째 비밀보호, 둘째 명령과 지휘의 절대 복종이란 2개의 규율을 거듭 강조하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왕동싱과 우제나 이 두 사람의 기억 그리고 그 회고한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젠화는 당시 수도 경비를 담당하던 8.341 부대 정치위원으로 중란아이 화일원당 현장에서 화고펑과 왕동싱의 명령에 따라 무장경위들을 지휘해서 직접 4인방을 제압, 체포한 사람입니다. 그날 10월 6일 저녁 7시 55분에 우젠화는 왕홍원이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시간을 예측해서 중란아이 화일원당 입구 쪽에서 동쪽 휴게실 복도를 따라서 남쪽을 주시하며 걸어갔는데 그때 앞쪽에 왕홍원이 막 돌아서 우젠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우젠화는 신속하게 출입문 안쪽 양측에 잠복 배치해 놓은 체포조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왕홍원은 평상시 복장 습관대로 군복 상의와 풀립색의 바지를 입었고 가죽 구두는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광이 났고 왼쪽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이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왕홍원이 내실 작은 문에 들어선 후에 그 안에 앉아있는 화고펑과 예제닝을 바라보는 순간 좌우 양측에서 행동대원들이 달려들어서 각자 한 손으로는 왕홍원의 좌우 어깨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팔꿈치를 잡고 비틀어서 이 제트기식 자세라고 그러죠. 각자 한 손으로는 왕홍원의 좌우 어깨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팔꿈치를 잡고 비틀어서 뒤로 돌려 축혀 세워서 머리는 아래로 향하고 허리는 굽힌 상태로 제압한 겁니다. 그렇게 기습을 받은 왕홍원이 당황한 상태에서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깨를 뒤틀고 두 발로 바닥을 치고 뛰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왕홍원은 원래 이 홍위병 조반파 출신이라
굉장히 좀 거칩니다. 젊고 혈기도 왕성하고. 그렇지만 두 명의 선발된 무술경위가 좌우 양측 어깨를 잡아 누르고 팔꿈치를 뒤로 더욱 높게 들어 올리고, 뒤편에서는 또 다른 그 무경 행동대원 두 명이 바지 혁대를 단단히 움켜쥐고 끌어당겨 들어 올리니까 허공에 떠가지고 발을 막 저었는,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홍원으로부터 약 5m 정도 앞에 예제닝과 함께 앉아있던 화고펑이 엄숙한 표정으로 왕홍원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해둔 격리심사 결정을 읽었다고 합니다. 왕홍원, 너는 당 중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파벌을 결속하고 불법적 활동을 진행하면서 당과 권력을 찬탈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등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당 중앙은 너에 대해서 격리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즉각 집행한다. 화고펑이 결정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왕홍원이 돌연 크게 고함을 지르며 불과 5, 6m 앞에 있는 예제닝을 향해 돌진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술경위들이 화급하게 그를 저지하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억누른 후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대기된 차에 태우고 베이징 군군의 부대 내로 이송했습니다. 왕홍원이 그렇게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이야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장춘차오가 4명의 행동대원에게 제압당하고 화고펑이 당 중앙의 결정 선포를 낭독하니까 순순히 포기하고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불과 5분도 안 돼서 왕홍원과 장춘차오 두 사람을 처리한 것이죠. 그런 후에 우젠하와 짱 야오츠가 행동대원들을 데리고 장칭의 거처로 갑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장칭이 당신들 뭐 하는 거냐 하고 물었고, 짱 야오츠가 장칭을 향해서 당 중앙의 결정을 대독합니다. 장칭은 그 자리에서 화고펑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문건함의 열쇠와 편지를 화고펑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썼답니다. 고펑 동지, 사람들이 와서 동지의 명이라며 나를 격리심사한다고 선포하네요. 당 중앙이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야오원위안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었으므로 화일원당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지도 않았고, 화고펑이 야오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현재 왕홍원, 장춘차오와 함께 마오쩌둥 선집 제5권 출판에 관해 상의하고 있으니 같이 참석해라 하고 호출을 하니까 야오는 화고펑의 전화를 받자마자 총망하게 화일원당으로 왔고, 동측 휴게실에 들어선 직후에 우젠하와 그의 부하 행동대원들에게 제압되고 체포됩니다. 그래서 우젠하가 그에게 결정을 대독하고 격리심사 장소로 연행합니다. 화고펑과 예제닝이 상대조차 안 하는 거죠. 이때가 저녁 8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방을 제압하는데 약 35분 정도가 소요된 겁니다. 다음 단계는 언론사 장악이죠. 화고펑이 당시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이었던 껑벼오를 화일원당으로 불러서 당시 베이징 군구 부사령관 겸 참모장 처우웨이가오와 함께 중앙인민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을 접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화고펑이 준 친필 명령 메모의 내용은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은 껑벼오와 처우웨이가오 동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지휘를 접수하고 무슨 일이건 직접 두 사람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기 바란다. 이번 일의 처리 방식도 총체적으로는 린벼오 사건을 처리한 방법을 채택한다. 즉 내부에는 이미 변화가 발생했지만 외부에서는 이상 징후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러한 화고펑의 지시를 받은 이 두 사람은 인원을 데리고 그날 밤 22시에 방송국에 도착한 후 당시 방송국 책임자였던 덩강에게 화고펑의 친필 명령 메모를 제시하고 신속하게 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화고펑의 지시로 베이징 군구 정치위원인 츠하오티엔이 병력을 대동하고
인민일보사를 접수하고 3조 기율을 선포합니다. 그 3조 기율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까지 인민일보사를 관리했던 몇 사람은 지금 이후부터는 다시 인민일보를 지도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앙의 위탁을 받고 인민일보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모든 직원은 선전 편집에 대해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멋대로 주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금한다. 필히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고 중앙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작은 동작이나 기밀 누설을 해선 안 된다. 화고펑과 예제닝이 두 사람이 갑자기 공고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인방 제압하고 나서는 다시 이 두 사람 간의 또 권력 다툼이 시작되죠. 4인방이 체포된 후 격리심사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4인방을 제압 체포한 10월 6일 밤 10시 30분부터 화고펑이 예제닝에 거처했던 위첸산 구호동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화고펑이 회의에 참석한 천시렌, 수전화, 지덩쿠이, 우더, 니에즈프, 천용구이 등에게 당일 진행한 4인방 체포와 격리심사 조치 경과를 보고하고 그 명분과 의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날 회의는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었고, 예제닝이 화고펑을 중공중앙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하자고 제의하고 통과 결정됩니다. 또한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을 조속히 출판하고 마오쩌둥 기념관을 건립할 것도 결정합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베이징 시내 모처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에 그의 사위인 허핑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집안에 도청기가 설치되었을 것을 걱정해서 전 가족이 모두 화장실에 모였고 수도 꼭지를 다 틀어놓고 4인방 체포 소식을 들은 덩샤오핑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만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다음 34회에서는 4인방 세력을 제압한 후에 화고펑, 왕동싱을 중심으로 하는 범시파와 예제닝,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원로그룹 실용주의 개혁 개방파 간의 권력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